한중일의 성장 잠재력과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성장 잠재력은 노동력의 기반인 인구, 산업 구조와 기술 경쟁력, R&D와 혁신 역량, 경제 제도와 정치, 사회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은 압축성장, 구조 고도화, 성숙 및 정체의 흐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의 고도성장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연평균 성장률 7 내지 10%를 달성했습니다.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핵심 동력은 풍부한 노동력, 정부의 산업정책과 대기업 집단 체제였습니다. 당시 민간 부문의 위상은 매우 초라했으나 정부의 각종 지원책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갔고,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입니다. 이때 한국은 인구가 급증하고 자본 축적과 기술 개발이 활발하여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성장 일변도의 전략과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랜 전통의 대형은행들이 인수, 합병되고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했습니다. 이후 구조개혁이 성공하고 IT와 반도체 등 디지털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의 벤처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등 구조조정과 IT 부문의 도약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회복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습니다. 2010년대는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기입니다. 이 시기에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구조가 심화되고 자동차 수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R&D 투자 규모가 GDP 대비 4 내지 5%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속함으로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세계 1등 품목이 늘어나며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수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정체를 면치 못했고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는 저성장 및 인구 충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며 강성 노조의 과격한 정치 투쟁과 반시장적 노동법은 대기업들의 공정자동화 및 해외 이전,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킵니다. 성장 잠재력이 구조적 하락 국면으로 돌입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밀도, 높은 교육 수준과 인적자본, 개방경제와 자유무역 네트워크, 위기 대응 능력 등이 성장 잠재력을 떠받치는 최대 강점입니다. 첫째,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이공계 인력 비중이 높아 첨단 산업의 강세를 뒷받침합니다. ICT 활용도 역시 세계 최상위권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미국, EU, 아세안 등과 광범위한 자유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글로벌 공급망 편입도가 높아 내수 시장이 협소함에도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저력을 키웠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위기 대응 능력과 거시경제 관리 능력 역시 성장 잠재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 세계 최저 출산율과 그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최대의 약점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0.8 이하로 유지되는데 이는 인구 유지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인구와 노동력 감소를 초래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의 감소는 잠재 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입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면 관련 업계와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서비스업 경쟁력은 내수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셋째,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도 문제입니다.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소비와 투자를 왜곡하고 경기 침체 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증폭됩니다. 이 밖에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은 개혁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정치권을 장악한 민주화 세력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노동권의 정치 활동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기업 경영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이러한 혁신과 개혁을 방해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구조적 하락세를 지속해왔습니다. 대략적인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70에서 80년대에는 7 내지 8%에 달했으나 1990년대에는 5 내지 6%, 2000년대에는 4 내지 5%, 2010년대에는 2 내지 3%, 그리고 2020년대에는 1%대로 떨어졌고 실제 성장률도 같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일본보다 못하고 내수 시장은 중국, 일본에 비해 훨씬 빈약합니다. 이념 갈등과 노사 갈등은 한국만이 지닌 고질적 병폐입니다. 한국은 기술, 교육 및 산업의 집적도가 강한 선진 기술 국가이지만 인구 충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성장 잠재력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성장 잠재력의 회복 또는 보완 여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준 시나리오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 성장률 1 내지 1.5%를 유지하며 반도체와 배터리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테크 기업들이 현재처럼 높은 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국형 저성장이 지속되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성장률 2%대를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AI와 로봇이 확산되면서 생산성이 상승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늘어나며 서비스 산업에서도 구조개혁이 성공하는 가운데 1인당 GDP가 일본을 확실히 추월하는 매우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한국의 성장 동력이 소진되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성장률은 0%대로 떨어지고 일본형 장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자와 모든 국민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성장 잠재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지난 40여 년간 개혁 개방 기반 고도 성장, 글로벌 제조 강국 도약, 구조 전환 및 성숙기 진입의 흐름으로 변천했습니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는 개혁 개방 초기 단계로 농업 생산성이 급상승하고 선전 등의 경제 특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실제 성장률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는 고도 성장기입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시장 경제화 및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수출 주도 고도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제조업과 무역 규모가 급성장하는 등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화웨이, 레노버, 알리바바 등 민간 기업과 거대 국유 기업의 생산력이 급팽창했습니다. 2009년 이후 2019년까지는 글로벌 강국 도약기로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고도 성장기에서 질적 전환기로 이행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 정착했으며 IT와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BYD, CATL 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중산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총액 기준 R&D 투자 금액이 세계 2위로 올라섰고 이 자금은 주로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되어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제고 및 군사대국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는 구조 전환 및 리스크 노출기입니다. 공식 통계에서도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2020년대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수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 시장을 대체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인구 감소, 무역 마찰, 기술 도입 제약 및 경기 침체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어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는 정치 개혁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떠받치는 최대 강점은 거대한 내수 시장입니다. 중국 인구는 공식 통계상 14억으로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이며 중산층 인구가 세계 최대입니다. 최근 인구가 10억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지만 중국의 인적 자원은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둘째, 산업 다변화를 통한 완결형 공급망도 성장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중국은 제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으며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드론 등 세계 1등 상품이 다수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금 능력을 갖추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가 주도적으로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반도체, AI, 우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집중됨으로써 기존 제조업은 물론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졌습니다. 국가의 자원 동원 능력과 선택과 집중 전략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지탱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넷째, 빠른 기술 추격 속도입니다. 중국은 특허 출원 세계 1위 국가로 AI 및 응용기술 관련 논문이 급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이는 거대한 인구, 높은 교육열과 정부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화 여력도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농촌 부문은 위축되고 2차, 3차 산업의 거점 도시와 산업단지로 인구가 집중됩니다. 중국은 현재 도시화율이 약 65%인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의 최대 약점입니다.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2022년부터 공식 통계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음에도 출산율이 인구 유지선을 훨씬 밑돌고 고령 인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개발 전략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초래했고 부동산 개발을 주도했던 지방정부는 부채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과 부채 의존 성장의 후유증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셋째, 미중 패권 경쟁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입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와 공급망 분리 움직임이 중국의 관련 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의 자립화 및 산업 접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고 이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민간 부문 위축이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킵니다.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자 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견인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민간 기업들이 위축되고 기업들의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탈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득 불균형과 내수의 취약성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소득 분배가 아주 불평등하며 사회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게는 저축률이 높고 가난한 가게는 소비 비율이 높지만 소비할 돈이 부족합니다. 소득이 평준화되지 않으면 내수 시장이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90년대에는 대략 9 내지 10%, 2000년대는 8 내지 10%, 2010년대에는 6 내지 8%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대에는 4 내지 5%로 추정되고 2030년대에는 3 내지 4%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향후 경제 성장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준 시나리오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3.5 내지 4.5%로 전망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가 완만히 진행되어 어느 정도 내수 확대가 이루어지고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BYD, CATL, 화웨이 등 핵심 기업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기술 자립에 성공하고 반도체 국산화에 진전을 이루며 소비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미국과의 GDP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글로벌 경제에서 G2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적 시나리오의 현실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국내 정치 불안과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강압적 팽창 정책과 자국 산업에 대한 전략적 보호 조치가 국제사회와 충돌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호적 환경보다 견제와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부동산 및 지방부채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미중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어 성장률이 2%대 또는 그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서방권의 견제와 제재를 초래한 중국의 대외 전략과 산업 정책이 급반전되기 어렵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역시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어서 낙관적 시나리오보다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일본의 성장 잠재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성장 잠재력은 전후 80년 동안 전후 복구, 고도 성장, 버블 붕괴, 장기 저성장, 안정적 성숙 경제의 흐름으로 변천해왔습니다. 1950년부터 1973년까지는 전후 복구 및 고도 성장기로 연평균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이 8 내지 10%에 달했습니다. 이 당시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요인은 한국전쟁 특수화 중화학, 자동차, 전자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지만 패전 후 미국의 강력한 후원하에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을 반공 민주진영의 선봉으로 육성하려 한 미국의 전략에서 비롯되었고 이때 발생한 북한의 남침은 일본에게 하늘이 준 선물과 같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맨 먼저 근대화와 산업화를 달성했던 경험 역시 일본의 성장 잠재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당시 높은 저축률, 통산성의 산업정책, 인구 증가가 경제 부흥을 뒷받침했고 도요타, 소니, 히타치 등 대표 기업들이 고도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1974년부터 1989년까지는 안정성장과 엔고 충격기입니다. 일본은 오일 쇼크 이후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기술력이 정점에 도달하여 가전,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출의 급성장과 막대한 무역 흑자를 발판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버블 경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급기야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자 엔화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가 현실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잠재 성장률은 대략 4 내지 5%로 전보다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는 버블 붕괴 및 잃어버린 20년으로 지칭됩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 부실이 확산되었으며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1 내지 2%대로 하락하였으며 실제 성장률은 0%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구조적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 1990년대에는 2 내지 3%, 2000년대에는 1 내지 2%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는 구조개혁과 완만한 회복기로 통화 완화, 재정 확대와 구조개혁 등 아베노믹스가 추진되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했으며 그 결과 국가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기 시작했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의 강세와 로봇, 정밀기계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전기차와 디지털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성장 잠재력이 0.5 내지 1%로 떨어졌지만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장 잠재력의 최대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내공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의 글로벌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정밀기계, 로봇, 공작기계 분야 역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점유율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생 고용제도와 장인 정신의 산물로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고품질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표 기업들은 도요타, 키엔스, 도쿄일렉트론 등입니다. 둘째, 안정적 제도와 사회 시스템이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안정성,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치안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셋째, 많은 해외 자산이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합니다.
일본은 대외 자산이 가장 많은 국가로 투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외 순자산과 경상수지 흑자가 일본의 높은 국가 채무에 따른 위험성을 상쇄하는 요인입니다. 넷째, 자동화와 로봇 활용 능력이 성장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자동화를 선도해왔으며 로봇 등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생산 잠재력을 위협하는 최대 약점입니다. 일본의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제약합니다. 둘째, 혁신 속도의 둔화 역시 큰 약점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보유했지만 IT, 플랫폼 산업 경쟁력이 약하고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려 행정 등 소프트웨어 부문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셋째, 내수 시장이 정체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초저금리에도 디플레이션 심리가 잔존하며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이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며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막중한 재정 부담이 성장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5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재정 여력이 미약합니다. 재정 지출 중에서 국채이자와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성장 잠재력은 기술, 제도, 자본에서 아주 강하나 인구, 혁신, 속도에서는 매우 약한 구조로 폭발적 성장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성숙된 고소득 국가입니다. 향후 일본 경제의 성장 시나리오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자동화로 생산성을 방어하면서 성장률 0.5 내지 1%를 달성하는 상황입니다. 토요타, 도쿄일렉트론 등 자동차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핵심적 위치를 점하면서 고소득국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엔저와 리쇼어링을 발판으로 반도체와 소재 산업이 재도약하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로 1.5 내지 2%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내수 위축이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0%대로 정체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이, 강점과 약점, 미래 성장 시나리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2045년쯤 세 나라의 GDP 규모는 중국, 일본, 한국의 순위가 유지되겠지만 1인당 소득은 한국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일본은 완만하게 증가하며 중국은 중진국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